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요. 자, 교재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그러면 시험이 어렵다면 우리 시험요, 합격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데 있어요? 이상하네. 네. 지금 마음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나 또 동강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지금 이 마음요 절대 변하지 마세요. 절대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틀림없어요. 내년 7월 8월 되면요 생각이 싹 바뀌어요. 예. 그때 되면요 시험이 어려운데 자꾸 포기를 하려고 해요. 예. 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양이 많으니까 2차를 포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절대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초심 절대 잃지 마시고요. 자, 시험이 좀 어렵긴 하지만 무조건 된다. 예.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거실이에요. 아파트 거실입니다. 거실에 이따만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서 거실 한복판에 놓아둔다면요. 그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죠? 당장 버릴 거예요, 당장. 예. 자, 그건 맞습니다. 그럼 거실 한복판에 쓰레기 있으니까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실을요, 단어만 바꿔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큰 쓰레기가 있다면요, 어떡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버릴 줄 몰라요. 예. 거실의 쓰레기는 버릴 줄 알지만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쓰레기를 버릴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마음속에 쓰레기가 뭐냐?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시험 안 된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깨끗이 버리세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결 변함없이 늘 같은 생각 가지세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가차없이 언젠가 또 시험이 어렵다, 혹시나 될까, 안 된다, 그 생각 가차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하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64페이지예요. 자, 3번 목차 투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투자를 공부했습니다. 먼저 투자의 의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투자하게 되면, 자, 투자의 3단계 기억나시죠? 3단계. 먼저 필요하니까 취득하더라. 취득 단계. 다음에 운영 단계. 다음에 처분 단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요, 소득 이득이다, 자본 이득이다. 소득 이득이죠.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은 바로 자본 이득입니다. 얘가 중요해요.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투자하게 되면요, 투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렛대 효과예요. 일반적으로 지렛대 하게 되면 주로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이죠. 정의 지렛대. 자, 이때 분명히 지난 시간에 단어 3개를 강조했습니다. 정의 지렛대란 첫 번째 지분 수익률, 다음에 총 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는요, 지분 수익이 가장 높고요, 다음에 총 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 여기까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투자의 양면성이 있죠.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입니다. 그러면 위험의 종류 5가지 지난주에 암기시켜드렸습니다. 사금법인유 기억나시죠? 사금법인유. 불러주세요. 사업상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5가지예요. 다음에 수익하게 되면 수익률은 종류가 3가지죠. 자,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다.
물론 실현 승률은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항상 기대와 요구 두 가지만 비교합니다. 결론, 자, 둘 중에 뭐가 더 높을 때 투자를 합니까? 기대 승률이 높을 때 투자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요구수는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에서 요구수익이 크다 하면 자, 틀린 지문입니다. 항상 요구수익은 작을 때 투자 결정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얘는요 100%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제가 분명히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단어 두 개 동그라미 썼잖아요. 뭐 곱하기 무엇이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더라까지 계산 문제 확인했고요. 다음에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자 단어 세 개 기억나시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요 64페이지입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자. 무엇이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말이에요. 따라서 포트폴리오 의의는 분산 투자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의의는요. 자, 내용은 많지만 다 필요 없고요. 안 봐도 좋아요. 한마디로 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 이렇게 떠올리시고 바로 목차 2번 넘어가면 돼요. 목차 2번 보게 되면요. 포트폴리오 위험인데 먼저 1번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은 지문 잘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괄호 2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위험과 상관계수 얘도 지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1번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은요. 네모 박스 보니까 총 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 자,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거꾸로 비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해요. 자, 피할 수 없으면 체계적, 피할 수 있으면 비체계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요,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분산 투자가 불가능한 위험이 돼요. 그러면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 바로 분산 가능한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잖아요. 서울이건 부산이건 제주도건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간다. 또 기름값 올라갑니다. 원료값이 급등한대요. 금값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시장의 힘이죠. 즉 시장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아니고요. 바로 개별 상황입니다. 즉 개별 상황, 개별 특성입니다. 얘는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뉴스 나왔죠. 조류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면요. 그러면 특히 조류독감 바이러스 하게 되면 특히 닭고기 회사 주식이 폭락합니다. 오리고기 회사 주식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 하니까 그런 쪽 주식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개별 특성입니다. 부동산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어느 지역이 있대요. 자, 이 지역에 과거에 겪으셨죠. 과거 한때 IMF가 왔습니다. 다들 힘들었잖아요. 얘는요.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누구도 못 피해요. 서울이건 제주도건 부산이건. 얘가 바로 피할 수 없는 시장 상황, 체계적 위기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요. 다시 이 지역 안에요. 땅들이 많습니다. 큰 땅이 있어요. 다음에 작은 땅이 있어요. 얘는요. 위치가 다 달라요. 번지가 다 달라요. 10번지, 11번지 다 다르잖아요. 얘가 뭡니까? 개별 특성입니다. 자, 이때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현금을 3억씩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합니다. 갑은요, 3억 주고 이 큰 땅을 한꺼번에 사버립니다. 한마디로 집중 투자, 올인했어요. 다른 말로 몰빵이었습니다. 을은요, 자, 조심스럽게 1억은 이 땅, 1억은 이 땅 나누어서 어떻게 분산 투자, 소위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사례는요, 땅보다 주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요즘에 주식하게 되면요, 한 종목이 몰빵하더라. 많이 보잖아요. 나눠서 하더라. 이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죠. 도로가 생기면요, 갑의 땅은 몽땅 도로에 편입당하면서 수용당합니다. 그럼 이거 전부 다 뭘 받지? 보상금요. 보상금 하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손해가 크대 말입니다. 을은요, 역시 이 땅은 수용당하잖아요. 보상금 받으면 손해보겠지. 그러나 이 땅이 얼마나 대박이죠. 땅값 엄청 올라갑니다. 얘도 땅값 올라갑니다. 이렇게 을은요, 자, 분산 투자한 결과 손해를 메꾸고도 오히려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을은요, 피해 나갈 수 있는 위험을 피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분산 투자는요, 포트폴리오 둘 다 피하는 게 아니고 요놈만 피해요. 얘가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럼 항상 우리 시험은요, 단어만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묻더라. 피할 수 없는 게 비체계적, 바로 틀렸죠. 바꾸니까. 피할 수 있으면 체계적이다. 이렇게 바꿔서만 물어요. 또 어디까지? 포트폴리오는 자, 무엇을 제거하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지 목적이다. X. 바뀌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확인합니다. 1번 볼게요. 체계적 위험은 기억번. 체계적 위험이란 밑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어로 또 밑줄입니다. 시장의 힘 밑줄. 즉 시장상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줄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 밑줄.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부산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 밑줄 아세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들 변동 이런 것들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2번 내려가죠. 비체계적 위험은 첫 줄 보시면요. 자, 피할 수 있는 위험 밑줄. 어로서 또 밑줄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 밑줄. 즉 개별 특성은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디귿번 내려가요.
한 줄 밑줄입니다.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다가 자꾸 체계적 제거하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2번이요. 자,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교재만 읽게 되면 거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 듣고 이해하면 내용들이 쉽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상관계수는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상관계수가 뭘 말하느냐? 얘는요,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해요. 수익률 방향이다. 결과부터 먼저 아시는 게 좋아요. 상관계수는 그 결과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요. 다음에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플러스가 뭐냐, 마이너스가 뭐냐,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 방향, 즉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가 되고요. 거꾸로 마이너스는요, 반대 방향, 즉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합니다. 세 종목을 사는데요. 세 종목. 자, 첫 번째 현대건설, 현건이를 사요. 다음에 SK건설입니다. 다음에 대우건설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산다. 뭐가 보이죠? 똑같이 건설주네. 이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왜? 건설주는요,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내릴 때 다 같이 내리거든요. 얘가 뭡니까? 동일한 방향입니다. 이런 분산처럼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플러스가 되고요. 다시 주식을 세 종목 사는데요. 현대건설, 현건이를 사요.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삼전이를 사고요. 다음에 자, 개별 종목이죠. 바이오 종목을 사자. 바이오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사니까 요즘요,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건설주가 별로 안 좋아요. 내려가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올라갔잖아요. 얘는 또 보합이더라. 수익률이 무슨 방향?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 이럴 때 얘가 내려가도요, 얘가 올라가니까 뭐 위험을 메꾼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는요, 이러한 다른 방향이 더 훨씬 좋고 유리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요,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짓는데요, 우산 만들어야지. 우산도 만들면서 같이 비옷도 만들자. 우산과 비옷을 만들어요. 또 공장을 짓습니다. 우산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양산도 같이 만들어야지. 비교합니다. 우산과 비옷 만들게 되면요, 어느 한 해 비가 많이 오면요,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비옷도 많이 팔리겠지. 그러니까 수익은 따블입니다. 대박입니다.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나 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우산 안 팔려요. 비옷도 안 팔려요. 둘 다 안 팔리니까 손해가 크다. 그래서 쪽박이죠. 곱하기 2다. 손해 많이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비가 안 온다. 특히 이제 가뭄이 극심하다. 가뭄이 되게 되면 우산 안 팔려요. 비옷 안 팔려요. 이때로 손해가 너무 크다. 이때는 공장 버틸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때 문 닫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방향이면요, 극과 극이 되고요. 도 아니면 모가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산과 양산을 만들어요. 어느 한 해 비가 많이 오면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대신에 양산은 안 팔리겠지. 그래도 우산 많이 파니까 수익은 남습니다. 다만 크게 먹지는 못해요.
다음에 가뭄이 지게 되면요. 양산 많이 팔잖아요. 대신에 옷은 안 팔릴 거야. 여전히 양산 많이 파니까 역시 수익은 남더라. 그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오더라도 양산 많이 팔리잖아요. 옷은 안 팔린다. 그래서 양산 많이 파니까 또 수익은 남더라. 이런 사업이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자, 내가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상관계수는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 한 번 더. 상관계수는요. 높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끝났습니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즉 수익률 방향이 무슨 방향? 다른 방향이 더 유리합니다. 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1번 볼까요? 1번.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상관계수란 개별 투자 안에 수익률의 방향이 얼마나 동일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해요. 2번요. 포트폴리오의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 밑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계수는 플러스 값이다. 플러스 동그라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위험에 미치합니다.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 즉 안 좋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서로 밑줄입니다. 반대 방향 밑줄, 다른 방향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러면 밑줄입니다. 분산 효과는 그만큼 커지게 된다. 즉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3번요. 밑줄입니다.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진다. 밑줄. 4번 내려가요. 결론적으로 분산 투자에서 자, 종목 간의 밑줄입니다.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게 되고 더욱더 좋은 포트폴리오 대상이 된대요. 여기까지가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요.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얘는요. 바꿔서 묻더라. 상관계수는요. 수익률 방향이 동일 방향이지 다른 문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공부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목차가요. 04번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어요. 4번 목차. 화폐 시간적 가치입니다. 얘는 크게 두 가지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더라. 얘는요, 인문서에서 뺐어요. 중요한데, 시험은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일부러 인문서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지금 설명하게 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주 복잡한 공식을 6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에 나오잖아요. 얘는 우리가 회계 원리, 회계 내용을 전부 다 옮겨온 건데 회계. 원가 회계 되게 어렵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재무 회계. 얘가 되게 어려워요. 재무 회계에서 공식을 6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라하면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은요. 1년 12달 들었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듣고도 몰라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런 문제까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이걸 내야 되느냐. 왜 그러죠? 시험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반복하면 이것도 충분히 쉽게 와닿아요. 반복하시면 돼요. 일단 인문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차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음에 어림셈법이 나와요. 다음에 비율 분석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인문서는 얘가요 또 빠져있다. 일부러 빼세요. 왜냐하면요 얘는 기본서에 상세히 나와요. 이것의 흐름은 분자 보면 복잡한 공식이 약 2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갖고 놀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9구단 3, 5 얼마? 15. 3, 7이 21. 제가 딱 부르니까 팍팍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공식을요. 방금 했던 식으로 팍팍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9구단처럼요. 예. 공식 20개 갖고 놀자.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공식이니까 상당한 암기력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요 놈은 있잖아요. 자, 투자 올해 28회 시험 있죠. 28회 시험은 투자에서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 여기서 무려 5문제가 나왔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너무 중요해요. 이 파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면 대충 6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보기 싫고 귀찮아도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20개 공식은요. 지금부터 벌써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 만약 20개 공식이 있대요. 에라, 매생이면 확실히 공부하자. 여러분들이 오늘 꼬박 밤을 새가지고요. 밤 새도록 전부 다 암기해 왔어요. 그리고 요새는 자랑합니다. 야, 내가 어제 밤을 새가지고 그 20개를 막 싸그리 암기를 해버렸지. 뿌듯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려. 그게 암기되면 암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면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암기는요.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요. 이해하고 반복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요. 그러면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무엇보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빨리 암기를 시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암기는요. 자, 굳이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는 단계고요. 그러면 이런 공식들은요. 자, 1월달, 2월달 좀 끄집어낼 거예요. 3월달, 4월달이에요. 이때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전부 다 암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요. 그냥 수만 차분히 따라오시면요.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이 흐름이 보이거든요. 쉽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 자, 암기를 마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이것의 출발이 뭐냐? 바로 교재 67페이지입니다. 바로 목차 1번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현금 수지가 뭐냐? 현금 수지는요. 쉬운 말로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현금 수지가 되고요. 수지가 뭐죠? 수익과 지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금 수익과 지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캐시플로우, 회계학은요. 현금 흐름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때 현금 수지의 종류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2번 내려가니까 영업수지 계산 한 장 넘겨서요. 그리고 3번요. 지분 복귀 계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인문과정은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의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수지가 되고요. 다음에 지분 복귀액입니다. 얘가 뭐냐? 자, 앞에서 연결합니다. 투자의 3단계가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예요. 다시 운영에서 생기는 이득은 소득 이득이 되고요.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은 자본 이득이다. 그래서 미리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영업수지를 계산한다. 얘가 바로 그대로 소득 이득을 계산합니다. 소득 이득. 운영을 말하고요. 다음에 지분 복귀 계산은요. 똑같은 말로 자본 이득.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반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상가를 샀어요. 얼마 주고? 10억 주고. 얘가 뭡니까?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러면 왜 상가를 샀습니까? 임대료 받아야지. 매 기간마다 임대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첫 해 임대료 수익이 1억 들어봤대요. 다음에도 1억 들어오고요. 다음에 1억 1천 들어오고 또 1억 1천 들어오고 또 1억 2천 들어온대요. 얘가 뭡니까? 미래가치.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운영해서 임대료 받잖아요. 얘가 운영에 따른 소득이득입니다. 그럼 소득은 항상 매년마다 기간 중에 매년 발생한다 해서 기간 중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5년 지나서 상가를 팔아야지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5년 뒤에 15억에 처분할 수 있잖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5억 남았잖아요. 얘가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그러면 자본이득은 언제 발생하죠? 기간 중이 아니고 기간 말. 기간 말. 여기서 소득 이득을 계산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영업 수지 계산이다 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자본 이득을 계산하는 것을 지분 복귀 계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계산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이것이 바로 현금 수지 적정입니다. 줄여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자, 이러한 현금 수지 분석은요, 꼭 우리 시험에 필요하다 하면서 시험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이 현금 수지 분석은요, 오늘부터 언제까지요? 여러분, 평생 동안 써먹어야 됩니다. 예컨대, 자, 1년 뒤에 여러분이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면 이제 실무교육 이수 받고요. 창업하죠, 창업. 자, 창업하자. 사무실 차려야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프로야구와 비교합니다. 프로야구에서요, 이 타자들이, 자, 타율이 3할이다. 3할 타자면요, 야구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되게 잘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되게 잘합니다. 야구도 3할 타자라면요, 야구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경기 실무도요, 3할입니다. 3할. 10명 창업했는데 3명이 3할 타자대 말입니다. 그럼 돈 번대 말입니다. 나머지 70%가 문 다 닫아요. 돈 못 번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창업하면요, 요 3할 안에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자, 점포 얻어서 번들하게 간판 걸고요.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막연하게 창업하면요, 무조건 10중 8구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차릴 때부터 뭐가 필요하지? 이거 수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처음 딱 차릴 때 일단 목표 수정합니다. 내가 첫 달, 두 달, 처음에는요, 한 달에 얼마 벌어야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창업해서 첫 달 매출액을 500만 원, 500원 벌어야지. 이게 전부 다 수익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얘가 뭐죠? 총 매출액, 총 수익입니다. 그럼 또 비용 빼야지, 비용요. 매월 임대로 나가잖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휴대폰 요금이다, 광고비다 해서 전기료, 수도료 해서 여러 가지 경비 빠져나가죠. 경비 여유있게 200 잡아볼게. 총 수익이죠. 총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자 중개하게 되면 결국 나의 순수익은 이건 되겠네. 그러면 도대체 매출액을 월 500을 올리려면 내가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도 자, 항상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500명. 어떻게 500 벌죠? 예를 들면 자 25평 아파트가 있는데 25평 얘가 매매 금액이 3억이다. 3억이에요. 요거 매매합니다. 수수료 몇 프로? 0.4%다. 수수료 얼마? 120만입니다. 그래서 양타 쳐야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받게 되면 얼마가 돼요? 240만입니다. 그래서 3억짜리 매매 한 건에서 양타 받으니까 240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한 채 더 팔면 얼마가 되지? 480이죠. 그러니까 3억짜리를 매매해서 양타 치게 되면 약 500이 되겠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적어도 3억짜리를 두 건을 양타 쳐야지 총 매출은 500이 들어온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일 때 몇 건을 매매한다 임대차 이게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용 드니까 월 300을 번대 말입니다. 300을 번다. 또 아파트를 전개하다 보면요. 아파트 앞에 뭐가 있죠? 단지 내 상가 있죠. 상가. 그럼 이 상가가 점포가 매물로 나왔대요. 그래서 어린이 묻습니다. 이 상가 얼마 합니까? 물으면요. 이 상가요. 이거 5억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 못 법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누가 5억 몰라요. 그래서 이때 5억이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요. 먼저 이것부터 수지분석, 컨설팅, 상담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상가는요. 예를 들면 김밥 천국을 하게 되면 1매가 얼마가 될 겁니다. 1매가. 곱하기 30 하면요. 총 한 달 매출이 얼마가 되는데 이럴 때 자 집세 빼고 뭐 빼고 하니까 한 달에 얼마나 남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얼마 되고 매매가는 얼마가 된다. 이런 솔직히 매매를 중개한단 말입니다. 이런 수지분석이 전혀 없이 그냥 딸랑 5억이다. 누가 삽니까? 안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한다 하게 되면 창업할 때나 상가를 팔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아주 중개만 할 게 아니고 자 돈 모았으면 경매 투자해야지 경매. 경매하면요. 이때 내가 얼마 낙찰을 받고 얼마 비용 다 빼고요. 세금 다 빼고 몇 프로 남을까? 모두가 수지분석이에요. 수지분석이요. 그래서 항상 평생 수지분석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 출발이 바로 영업수지와 지분복귀입니다. 자,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영업수지 계산은 아래 보니까 좀 복잡하죠. 그런데 한눈에 쏙 들어오는 게 굵은 글씨 5개 있죠. 가능조수덕 약으로 PGI가 되고요. 다음에 유효조수덕 EGI다. 참고로요. PGI다. EGI다. 약어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 시험은요. 안 묻고 단어 해놓고 괄호하면서 약을 묻기 때문에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순영업소득 NOI가 되고 다음에 네 번째 세전현금수지 BTCF 마지막으로 세후현금수지가 ATCF가 돼요. 이 흐름을요. 오늘 아주 매끄럽게 이해하고요.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능조소득입니다. 여기서 빼죠.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그러면 유효 조소득이 나옵니다. 다음에 영업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요. 다음에 은행의 빚값자 해서 부채 서비스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해서 이때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이상의 흐름이 되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상 빼고 다고 다 빼니까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난다. 얘가요. 최종적인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반드시 세후까지를 꼽고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가능조소득이다. 다음에 유효조소득이다. 조소득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차이를 꼭 알아야 됩니다.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그러면 조소득은 쉬운 말로 총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총수익과 유효한 총수익, 총수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때 가능 총수익과 유효 총수익 차이가 뭐냐? 물론 이 단어 두 개 차이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각 층마다 3세대씩 거주한대요. 4층이죠. 총 몇 세대? 12세대. 그럼 세대마다 임대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각 세대마다 임대료가요. 1년 동안에 똑같이 1,000만 원 잡을게요. 임대료 수익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2세대 곱하기 1,000만 원 하게 되면 총 얼마? 1억 2천이죠. 얘가 바로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더 이상 수익이 없잖아요. 이때 가능한 총수익은 1억 2천입니다.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채인데요. 자, 공실, 즉 빈집이죠. 공실. 공실하게 되면 이렇게 12세대 가운데 전부가 임대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요 끄트머리 세대 있죠. 끝세대. 얘가 공실이래요. 아직 임대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실이 발생하면요. 이때 임대료 1,000만 원요. 수입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뺀다 이 말입니다. 공실은 수입이 아니지 말입니다. 다음에 불량부채는요. 쉬운 말로 밀린 집세. 밀린 집세예요. 여기 사는 세대가 임대는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집세를 잘 내요. 꼬박꼬박. 잘 내다가 6개월 지났다. 이때부터 형편이 안 좋은지 계속 집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절반이 밀린 집세가 돼요. 절반 얼마? 500만 원입니다. 밀린 집세 불량부채 500원요.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도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실이 1,000만 원 발생했고요. 불량부채가 500만 원 발생했대. 얘는요.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1,500을 빼는 거예요. 다음에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요. 자, 임대 목적 2배를 말해요. 2배. 어떤 게 있죠? 임대주택 앞에 자판기를 설치했다. 기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판기 수입이 발생하죠. 요거 1년치. 항상 모두가 1년 기준입니다. 1년치가 수입이 500만 원 들어오더라. 얘가 바로 기타 수입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이 500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암산 얼마가 돼요? 1억 1,000만 원이죠. 여기까지가 유효한 총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총수익은 1억 2천인데 이거 다 고려하니까 유효한 총수익은 1억 1,000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와닿는 총수익은요. 얘가 일반적입니다. 대개 총수익하게 되면 주로 여기서 출발을 많이 합니다. 많이 출발해요. 자, 이때 일반적인 총수익, 유효 총수익에서 빼는 게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빼는 게 3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뭘 빼자? 경비 빼자. 두 번째, 은행에 빚 갚자.
세 번째, 세금 내자. 요름을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총수익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니까 세후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 흐름은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지 수수 바꾸면 큰일 나요. 경비 빼고 세금 내고 빚 갚는다. 완전 엉터리 수지 분석입니다. 항상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더라. 그럼 다시 총수익에서 경비 뺀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순. 이 말은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이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 빼면 순 나와. 비용 빼니까. 순수익입니다. 다시 순수익에서요, 오늘의 빚 갚자. 빚 갚으면 세전이 나요. 세전. 세전 현금 세금. 이거 바로 세공제전.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세금 내니까 세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총수에서 빼는 것 몇 가지?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그러면 이제 경비 빼면 뭐?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오늘 하루 종일요.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저절로 나올 때까지요. 빼는 거 세 가지가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다시 경비 빼면 뭐? 순. 빚 갚으면 뭐?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얘가 자 그냥 입에 익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한 번 더요. 자,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빠르게. 그러면 영어 수업은 끝난단 말입니다. 자, 상세한 설명은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쉬겠습니다.